앞서 정치부 기자의 설명 들으셨지만 새누리당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에 계파 갈등 없는 혁신 정당을 만들겠다는 약속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용인대 최창렬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자, 당 새로 나기 위해서 혁신위원장, 비대위원장 다 일단 인준을 해야 되는데 인준이 다 어려워졌단 말이죠. 오늘 보면 당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글쎄요, 뭐 이제 전국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무산됐잖아요. 네. 상임정국위원회죠. 상임정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가 무산된 게 사실 뭐 이 비대위와 혁신위 구성이 아주 완전 봉쇄된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당내에 이 어쨌든 절차적 당내 민주주의 같은 것들이 대단히 훼손된 거로 봐야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친박과 비박 간의 이 계파 갈등의 관점에서 본다면 거의 최고조에 달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정당 사상 그렇게 무슨 전국위원회가 이렇게 무산된 예가 거의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거의 뭐 단순한 계파 갈등의 차원이 아닌 게 아니냐.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그런 이제 분당 가능성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아직은 그러나 분당을 할 정도의 그런 명분이 추측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 변수와 같이 맞물려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아직은 분당을 얘기하기엔 좀 이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친박 핵심 의원 가운데서는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든지 비대위 구성이라든지요. 아니면은 원내대표를 사퇴하는 방안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원내대표를 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의 상황을 수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아니 근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뽑힐 때 뒤에서 친박이 도와줘서 된 거 아닙니까? 친박의 이제 뭐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됐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관측인데 지금 원내대표는 뭐 법적 정당성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단지 이제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대위원장이 맡는 건데 비대위원장 추인이 불발로 그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당대표 권한대행에 대한 법적 정당성 문제 나올 수 있지만 원내대표를 사퇴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거는 그야말로 당이 정말 특정 계파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이제 친박의 지원에 힘입어서 원내대표가 됐는데 정진석 당선자가 이제 원내 지도부가 좀 친박으로 짜여진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좀 제기됐었어요. 당내에서도. 그래서 새누리당이 뭔가 이 도로 친박당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과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이제 비대위원들을 비박 의원들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 네. 혁신위도 이제 김용태 의원이 상당히 비박에서 강성 쓴소리를 하는 인사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사실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아마 이런 점들이 친박계 인사들이 보기에는 당내 주도권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상임정국위원회와 전국위가 무산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진석 원내대표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김용태 의원은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화면 보시겠습니다. 회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 참담한 오늘의 현실을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음을 친박의 자폭 테러라며 정진석 원내대표 측은 강하게 반발을 했고 김용태 의원은 혁신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혁신위원장 사퇴합니다. 국민에게 무릎을 꿇을지언정 그들에게 무릎을 꿇을 수는 없습니다. 자, 정진석 원내대표 뭐 공주로 내려갔습니다. 뭐 직권이 아니니 뭐 그거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정 대표가 앞으로 어떤 선택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정 대표, 정 원내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네. 같아요. 지금 어차피 비대위와 혁신위를 당장 짧은 기간 내에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다시 뭐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더라도 전국이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물도 지금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원내대표를 사퇴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전혀 하자가 없으니까. 네. 단지 이제 비대위를 구성을 다시 하긴 하는데 다시 혁신위와 같이 투 트랙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은 비대위의 성격을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관리형 비대위 그리고 혁신위에서 뭔가 쇄신한다라는 개념이었잖아요. 그 비대위를 구성하되 혁신 비대위를 꾸리는 방안이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관리형 비대위가 아니라 투트랙으로 가지 않고 하나로 가는 가되 방법도 그 이제 있다. 비대위의 전당대회 준비를 포함해서 상당한 당의 혁신까지 이제 추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비대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그 혁신 비대위가 그 쇄신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과연 쇄신 비대위의 그 위원장도 누가 맡을 것인가 그냥 뭐 정진석 원내대표가 맡을 것인지 지금 현재는 그 상황이 대단히 어렵게 됐거든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맡는다는 것이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이제 당내 어떤 총의를 모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친박과 비박 간의 당의 진로에 관련돼서도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 동안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비대위원장을 만약에요. 예. 뭐 세신 비대위가 됐던 예. 혁신 비대위가 됐던 친박계 주면 어떻습니까? 친박계는 사실 뭐 친박과 비박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이번 총선 민의와 관련시켜 봐야 되겠죠. 이번에 뭐 새누리당이 과반 획득 실패는 물론이고 제1당 자리를 빼앗겼잖아요. 이거는 국민들이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집권당이 강력히 주문하는 거라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친박이 다시 전면에 나선다는 것은 총선 민의에 일단은 배치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부터 친박이 전면에 나서 비대위원장을 한다. 그렇게 된다면 바로 자신들이 이 비대위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상임정부위원회와 정부위를 무산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은 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당이 바뀌려 한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친박도 돼요. 어렵다. 예. 네. 어쨌든 그 7월 전당대회를 예정해 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 빠르게 그 비대위와 혁신위를 꾸려서 당을 좀 안정화시키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게 당초의 취지였는데 이렇게 된다면 다시 비대위와 혁신위를 꾸리게 된다면은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방안밖에 없는 건가요? 글쎄요, 현재로서는 뭐 당내 인사나 외부 인사 중에서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 뭐 전혀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외부 인사가 와 본들 과연 친박계의 강고한 그런 기득권을 헤쳐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리고 외부 인사를 이제 생각을 해서 누구가 됐든 이제 영입을 삼고초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인물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좀 친박이건 비박이건 당내 상황을 좀 정리되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 좀 외부 인사 영입은 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예. 자, 지금 상황만 보면 친박 비박 없는 정말 개파 없는 정당 만들겠다는 약속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네. 상황이 2006년도예요. 지방선거 끝나고 열린우리당,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패배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친노 그룹의 어떤 뭐 더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친노 패권이란 말도 그 무렵 때 그때 나온 것 나왔죠. 같고요. 예. 네. 어떻습니까? 그러고 나서 1년 반 만에 정권을 뺏겼단 말이죠. 그랬죠. 지금 상황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어쨌든 뭐 친박 세력들은 너무 이제 비박 세력들이 어떤 당내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성을 했다. 그래서 친박과 같이 이렇게 비대위를 구성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항의 표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정치라는 게 어떤 계파 간의 또 권력 간의 다툼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본다면 물론 갈등의 조정이 본질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친박이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숫자는 제일 많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간다면 지나치게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을 친박이 뒤집어 쓴다는 그런 어떤 우려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런 어떤 피해의식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친박이 오히려 더 강고하게 응집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2006년도의 그 친노 세력들의 그 패권주의 같은 것들과 거의 어떤 면에서부터 흡사하다고 볼 수 있죠. 결국에 친박 패권과 친노 패권이 우리 정치권에서 어쨌든 계속 얘기돼 왔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점을 새누리당이 뭔가 국민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걸 행동으로 네. 실천으로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7월 전당대회 강성원 아나운서가 이야기했는데 네. 그 전에 너무 밀리는 거 아닌가. 중요한 건 당권 잡는 거거든요. 친박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어떤 그러니까 우려도 지금 섞여 있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친박이 당권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혁신위도 이제 상당히 친박의 이선 후퇴라든지 그리고 비박이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가 된다면은 친박 세력이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숫자는 많다 하더라도 당권을 잡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한계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한 것들이 이번 사태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5.18 기념식에서 이무리한 행진곡을 재창을 할 것인가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재창이 불허가 된 상황이지요. 오늘 현장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의 모습인데요. 내빈들이 이물견 행진곡을 따라 부르고 있고요. 이렇게 태극기를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한교안 국무총리는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이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종인, 안철수, 문재인 대표 등 야당 지도부들을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재창이 불어댔다기보다는 이제 재창할 사람은 해라. 합창은 원칙인데 뭐 이런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대단히 불편해 보여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이 재창이 합창이라는 게 2009년부터 계속 문제가 됐거든요. 그 전엔 재창을 하다가 2009년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제 합창으로 바뀌고 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거란 네.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께서 국가보훈처에 뭐 국론 분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대체로 재창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기념국 지정은 아직 이르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보훈처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 부분이 그야말로 이념 갈등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장같이 보여져서 상당히 보기도 불편하고 저런 식의 모습을 가지고 과연 단순히 재창이 합창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과연 여소야대 국회에서의 여야 관계라든지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 이런 것들은 대단히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요. 최근에 계속 얘기되는 것이 소통과 협치를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20대 총선 끝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들은 향후 여야 관계도 그렇고 국회에서의 또 정부와의 관계 이런 점에서 상당히 어떤 가늠자였는데 상당히 아쉽다는 점이 있다는 거죠. 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야당 지도부와 또 당선인들이 오늘 그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광주에 모두 모였는데요. 분당 이후 첫 광주에서 네. 자리를 잡았던 건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기본적으로 야권의 이른바 이제 대선 주자급들 잠룡이라고들 말씀들을 하는데 그분들이 거의 다 갔어요. 네. 안철수, 문재인 뭐 이제 대표들하고 손학규 전 고문도 갔고 말이죠. 안희정 충남지사도 가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광주에서의 민심을 획득하지 못하면 야권에서의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는 대단히 협소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점도 의식한 것 같고 바로 그런 점이 오늘 여러 주자들이 이제 같이 한 자리에 있는데 그렇게 서로 좀 경계하는 듯한 이런 네. 느낌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안철수 대표는 어제 이제 광주에서 뭐 분위기도 좋았다 그래요. 사람들이 안철수 연호도 하고. 근데 네. 오늘 문재인 전 대표 자리 배치 관련해서 네.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념시장에서. 근데 문제 제기를 국민의당에서 했다는 거예요. 왜 전 대표가 앞쪽에 앉느냐.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말하자면 신경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뭐 광주에서 이제 저기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지지율이 상승했었는데 최근에 또 연정 발언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주춤했던 면도 있었거든요. 아마 그러한 점 때문에 상당히 의식을 한 게 아닌가 문재인 전 대표의 자리 배치를 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안철수 대표는 또 전북을 방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야권에서 어차피 안철수 문재인 전 현직 대표들이 뭐 당은 다릅니다만 지금 기본적으로 그런 광주 민심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리고 네. 특히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는 총선 때 한 얘기가 있잖아요. 광주가 호남이 민심을 거두면 자신은 정계 은퇴하겠다는 네. 얘기가 여전히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해결해야 될 발언인 것 같아요. 이른바 조건부 사퇴론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오히려 안철수 대표보다도 더 광주 민심을 더 얻어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소식 한두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연희동 자택 방문한 인사들에게 이 자리에 이제 월간지 기자도 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누가 국민에게 총 쏘라고 하겠나 이렇게 발포 명령에 대한 거 부인했거든요. 이런 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1988년도에 그 13대 총선 이후에 여소야대 정국에서 광주 청문회가 열렸잖아요. 네. 근데 광주 청문회에서도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냐가 결국은 규명이 안 됐어요. 네. 지금도 규명이 안 돼 있고 역시 중요한 거는 역사적 실체를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냐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사실상 실권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기 네. 때문에 물론 그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만 이 상당수 국민들이 과연 그런 발포 명령을 청와대가 내렸겠느냐.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 청와대가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당시 청와대가 발포 명령 내렸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네. 대부분 국민들이 그 얘기에 대해서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상당히 이거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연내 회고록을 출간하는 모양입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렇다면은 내가 최초 발표 명령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물론 싫겠죠. 그 외에 또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글쎄, 회고록이라는 게 아무래도 그 있는 그대로를 해야 되는 겁니다만 역사적으로 상당히 지금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광주민주화운동 진압한 당사자고 또 나중에 무기징역까지 받았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다 담길 수 있을지 그야말로 국군보안사령관에서 5.1 광주민주화운동을 거쳐서 그리고 대통령이 될 때까지의 그 진실이 과연 담길 수 있을지 저는 뭐 상당히 의문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최창민 용인대 경영학과 정치구부 교수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